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60이 넘어 혼자 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의 단골 식당에서 한 젊은 사업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항상 편안한 표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 사업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잠을 못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자네의 진짜 문제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 얇은 뿌리라네. 이 말을 들은 사업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얇은 뿌리가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뚝 끊겨버린 날. 그날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괜히 서운해서 혼자 한숨만 쉬었던 적, 아니면 오랜 친구 모임에 갔는데 누가 슬쩍 던진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집에 와서 밤새 그 말이 맴돌았던 적. 사실 이런 일들은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도 바쁜가 보지 하고 넘기는 사람. 누가 뒷담화를 해도 코웃음 한번 치고 잊어버리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표정이 편안해지고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래 강심장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그 비밀, 그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클수록 내 표정은 더 깊이 일그러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60대 중반 김영자 씨는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벌려고 식당 일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3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눈물이 나도 아이들 앞에서는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다 장성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약사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자식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영자 씨의 표정이 요즘 들어 부쩍 어두워졌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아이들이 얼굴을 안 비칩니다. 전화를 하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할게 한마디뿐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문자가 왔을까?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밥을 차려놓고도 혼자 먹으려니 젓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만 울릴 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애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이 생각에 빠집니다.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자책이 되고 자책이 다시 서운함이 됩니다.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다니는 등산 모임에서 올해 70이 된 박순례 씨를 만났습니다. 박순례 씨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김영자 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언니네 집은 자식들이 잘 찾아와요? 박순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명절에도 잘 안 와. 바쁘다고. 김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라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괜찮으세요? 박순례 씨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니처럼 매일 울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내가 애들한테 전화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내 하루가 전부 애들한테 달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딱 마음먹었어. 매 하루는 내 거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자.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김영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매 하루는 내 거다. 단순한 말이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자신만의 활동에 몰두했을 때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줄어드니까 자녀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줄어든 겁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왜 전화 안 하느냐, 왜 안 오느냐 하고 계속 기배를 표현할수록 자녀들은 점점 더 연락을 피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의 한 말이 오히려 자식을 밀어내는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모든 고통의 뿌리이며 기배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기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내 시선을 이제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자식도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한승 씨는 엄마 얼굴을 보고 싶은 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그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깊고 눈물겨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나 자신에게 한 스푼만 떠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한테 전화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만 해보십시오. 산책이든 노래든 뭐든 좋습니다. 매 하루가 매 것이 되는 순간 당신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의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벌써 잊었는데 말입니다. 70대 초반 이정수 씨는 퇴직 후 동네 바둑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둑을 좋아했지만 회사 다니느라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마음껏 바둑을 둘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동호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호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수 씨는 금방 적응했고 특히 바둑 실력이 제법 좋아서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호회 회장인 70대 중반 최태호 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태호 씨는 동호회를 15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고 목소리가 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그냥 표현이 거칠 뿐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회원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태호 씨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수 씨, 오늘 바둑 보니까 젊었을 때는 좀 두셨나 본데 지금은 수가 많이 둔해졌어.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최태호 씨는 그냥 바둑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가 둔해졌다고? 내가? 그날 집에 돌아온 이정수 씨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최태호 씨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말은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바둑 동호회에 나가기도 싫어졌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 우연히 도서관에서 쇼펜하워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넘기다가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약점이다. 이정수 씨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태호 씨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열흘을 통째로 망쳐놓았다는 것을. 최태호 씨는 아마 그 말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열흘째 그 말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불안감과 자기의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기 확신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코르티솔 수치에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나의 사실이 아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내가 나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삶의 행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정수 씨는 그날 이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둑 동호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최태호 씨를 만났을 때도
전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최태호 씨는 역시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이정수 씨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열흘이나 괴롭힌 것은 최태호 씨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남이 나를 향해 던진 말은 허공에 뿌려진 모래알과 같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주워 담지 않으면 그냥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래알을 하나하나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무거워서 허리가 휘는데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그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생이 남의 말 한마디로 흔들릴 만큼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의 노년심리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평가에 덜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감정의 면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면역력을 키운 사람과 키우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들을 것은 듣되 내 가슴에 꽂아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의 의견은 그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추측일 뿐이지 나의 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 속으로 상처받고 계신 당신,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당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잊었습니다. 잊은 말을 붙잡고 괴로워하기에는 당신의 오늘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내려놓으십시오. 손이 가벼워지는 순간 당신의 표정도 함께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후반 정민우 씨는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고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우고 외상도 너그럽게 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 사장님은 참 믿음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정민우 씨는 평생의 후회가 돼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축자재 유통사업인데 확실하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철물점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업은 1년도 안 되어 망했고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철물점은 넘어갔고 은행 빚만 남았습니다. 3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우 씨는 지금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정민우 씨도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그때 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머리를 채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도장 대신 주먹을 쥐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아내가 지난 일이니까 이제 그만 잊어 라고 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잊으라고요. 30년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잊습니까? 정민우 씨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나서 또 자책합니다. 아내한테 왜 그랬을까? 이것마저 후회입니다. 후회가 후회를 낳고 감정이 감정을 삼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우 씨가 경비 근무 중에 아파트 주민인 80대 초반 한용식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용식 어르신은 늘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지만 표정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한용식 어르신이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 선생,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둡구만. 무슨 걱정이 있나? 정민우 씨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르신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 매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야기 다 쏟아놓았습니다. 한용식 어르신은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배를 타는 사람이었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무서워. 그런데 폭풍이 지나간 바다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 파도는 다시 안 와. 이미 지나간 거야.
바다를 보면서 아까 그 파도가 왜 왔을까 따지는 사람은 없어. 다음 파도에 대비하지. 정 선생, 지나간 파도를 쳐다보느라 앞에 오는 파도를 못 보면 그때 진짜 뒤집히는 거야. 정민호 씨는 그 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파도를 쳐다보느라 앞에 오는 파도를 못 본다. 바로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에 후회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의 후회 반응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유형. 둘째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하는 유형. 첫째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우울지수가 올라갔고, 둘째 유형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후회를 안고 있어도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벌을 내리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는 것은 이미 끝난 시험지를 붙들고 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답안지는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민우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 왜 대신 오늘은 뭘 하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과거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용식 어르신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나간 파도는 다시 안 온다. 당신도 혹시 지나간 파도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당신도 충분히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시험지를 내려놓고 오늘 아침의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70대 중반 송복순 씨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정이 많아서 후배 여성들이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송복순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60대 초반 윤미경 씨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복순 씨가 나섰습니다. 미경아, 그건 네가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래. 내 말 들어. 당장 손을 그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윤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실 윤미경 씨는 해결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돌아온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렇게 키워야 해 하고, 누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 약을 먹어야 해 하고, 누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 해 하고, 송복순 씨 입에서는 끊임없이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송복순 씨는 나쁜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겪어본 것들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송복순 씨가 오면 대화가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송복순 씨는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하고 의아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다음 주 식사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송복순 씨가 참석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3명이 갑자기 불참을 알렸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송복순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다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가슴이 답답해진 송복순 씨는 오래된 친구인 70대 후반 김옥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옥분 씨는 오랫동안 상담 봉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김옥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네가 해주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맞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네가 입을 닫고 눈을 맞추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인 거야. 송복순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대화의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 말을 중간에 끊고 조언을 할 때보다 끝까지 조용히 들어줄 때 상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경청만 해도 이야기를 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치유였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진짜 어른의 권위는 많이 아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기 전까지는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송복순 씨는 그 뒤로 의식적으로 입을 닫는 연습을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입이 근질거려도 참았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송복순 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 언니한테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입이 달싹이는 그 마음, 그 자체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용히 손만 잡아주는 것이 100마디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침묵이야말로 나이가 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배를 내려놓았더니 마음이 편해진 김영자 씨, 남의 말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운 이정수 씨,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정민우 씨, 그리고 침묵의 힘을 깨달은 송복순 씨. 이분들의 표정이 달라진 이유,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도 이것을 모르면 전부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쇼펜하워가 가장 강하게 경고한 것,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시면 오늘 들은 이야기가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절대로 지금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5번째, 누군가를 바꾸겠다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집착입니다. 60대 초반 박현숙 씨는 남편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남편 60대 중반 강태원 씨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봅니다. 운동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건강검진을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친구를 만나라고 해도 귀찮다고 합니다. 박현숙 씨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점점 말수도 줄고 표정도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권유한 것인데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산책이라도 좀 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알았어. 좀 내버려둬. 이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강태원 씨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박현숙 씨가 잔소리를 할수록 강태원 씨는 더 깊이 소파에 파묻혔습니다. 부부 사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건데 왜 나를 잔소리꾼 취급하느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샤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현숙 씨는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서 같은 반 70대 초반 오정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정희 씨도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영감도 똑같아. 텔레비전이 친구야.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포기하셨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정희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기라는 게 신경을 끄겠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접은 거지. 대신 나를 바꿨어. 나 혼자 산책 나가고, 나 혼자 수업 듣고, 나 혼자 친구 만나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영감이 어느 날 나도 같이 가도 되냐고 하더라고. 박현숙 씨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부부관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부부 갈등이 깊어졌고, 반대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생활에 집중한 배우자는
관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간섭을 멈춘 쪽의 배우자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통제당한다고 느끼면 저항하지만 자유롭다고 느끼면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위를 주먹으로 깨려는 것과 같다. 바위는 그대로인데 주먹만 부서진다. 박현숙 씨는 그 뒤로 남편에게 하던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혼자 공원에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혼자 걷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턱갈쯤 지났을까? 어느 아침에 강표원 씨가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좀 걸을까? 박현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봄바람을 함께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를 바꿔보려 애쓰며 속을 태운 당신. 그 마음 밑바닥에는 그 사람과 더 오래, 더 좋게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살짝 돌리면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던 힘을 나에게 돌려보십시오. 내가 변하면 놀랍게도 곁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번째, 비료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내 삶의 빛깔을 하나씩 지워버립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남과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60대 중반 최정자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즐거워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동창 중에 김혜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혜란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근황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자 씨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자랑으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기 집 거실이 좁아 보였습니다. 남편의 연금이 적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직업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옷을 입은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은 최정자 씨의 삶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자기 집이 있고 아프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투성이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감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느 동창 모임에서 또 김혜란의 유럽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정자 씨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60대 후반 장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혜란이가 유럽 갔다 왔다고 네 밥상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최정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순희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미처럼 비교하느라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봤어. 혜란이네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혜란이네 행복이 내 행복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 걸까? 그건 내가 남의 인생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재고 있었기 때문이더라고. 미시간 대학교의 행복연구소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비교는 객관적 상황과 무관하게 주관적 불행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행복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습관이다.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내 삶의 안쪽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도 무대 뒤에서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고통을 하나쯤은 안고 삽니다. 최정자 씨는 그 뒤로 동창 모임에 나갈 때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삶과 비교하는 대신 그냥 친구가 잘 되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말해보았습니다.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고 묵묵하게 걸어온 당신의 발자국은 그 누구의 삶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7번째,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걱정의 대부분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60대 후반 한명숙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명숙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연금과 남편의 연금을 합치면 생활비는 충분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의 머릿속에서는 매일 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생됩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고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오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투고 결국 요양원에 혼자 남겨지는 장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걱정 때문에 한명숙 씨의 하루는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좋은 날씨에 나가도 기분이 안 풀립니다. 걱정이 하루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70대 초반 한상호 씨가 걱정 좀 그만해 라고 말하면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걱정이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한상호 씨도 나름 걱정이 있었지만 아내처럼 밤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명숙 씨가 다니는 요가 모임에서 강사인 50대 후반 임수진 씨가 수업이 끝난 뒤 차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우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한명숙 씨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임수진 씨의 따뜻한 말투에 결국 성매를 꺼냈습니다. 미래가 너무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자꾸 최악의 상황이 떠오른다고. 임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일도 없어요. 따뜻한 차가 있고 편안한 자리가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안 계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가 계세요. 한명숙 씨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내일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햇볕도 남편의 웃음도 차 한 잔의 여유도 전부 놓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막상 닥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의 거의 전부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실의 고통보다 상상 속의 고통으로 더 많이 괴로워한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안지 말라.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명숙 씨는 그날 이후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밤에 걱정이 떠오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일 일이야.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반복하자 정말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은 남은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은 미래가 무섭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오늘의 행복까지 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늘은 맑습니다. 오늘 바람은 시원합니다. 오늘 당신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8번째,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내 주위에서 사람을 하나씩 사라지게 만듭니다. 70대 초반 유재호 씨는 퇴직 전까지 중견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만이 나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일에 대한 불만이니까 동료들이 어느 정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불만의 방향이 일상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 반찬이 왜 이렇게 짜? 하고
뉴스를 보면 세상이 다 썩었어 하고, 산책을 나가면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하고, 손주가 놀러 오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합니다. 유재호 씨는 본인이 불평을 많이 한다는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등산 모임에서 유재호 씨 옆에 앉으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도 유재호 씨가 말을 시작하면 표정이 굳어지며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큰딸이 주말에 놀러오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유재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느냐. 그러던 어느 날 등산 모임 뒤풀이에서 유재호 씨가 또 정부 욕을 하고 세상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70대 중반 배한수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야, 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인데 너 요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불만이야. 네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듣는 사람이 힘들어. 너랑 밥 먹고 나면 체한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 유재호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배한수 씨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재호 씨는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너랑 밥 먹고 나면 체한 것 같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큰딸이 지난달에 한 말. 아빠 만나면 좋은데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져.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배한수 씨의 말과 겹쳐지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불평의 습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 영역이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불평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평하는 사람 곁에서 그 불평을 반복적으로 듣기만 해도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불평은 전염병처럼 주변으로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빛을 가리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는 사람이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불평을 반복할수록 내 뇌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회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을 봐도 안 좋은 면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악순환입니다. 유재호 씨는 그날 이후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를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낫다로, 반찬이 짜다를, 밥해줘서 고맙다로, 세상이 썩었다를, 요즘 날씨는 좋다로.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마디씩 바꿔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큰딸도 주말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도 다시 유재호 씨 옆자리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많아서 무심코 불평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 야속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 아래에는 세상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따뜻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로 꺼내보십시오. 입술 끝을 살짝 올려보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하루와 당신 곁 사람들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먼저 돌보는 법, 남의 말을 흘려보내는 법,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는 법, 침묵으로 사람을 품는 법, 누군가를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법,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는 법. 8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그 뿌리, 바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행복은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월에 깎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파도를 견뎌내며 마침내 둥그러진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난 데가 없어서 누가 만져도 부드럽고
어디에 놓아도 편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느끼되 그 감정이 매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도입부에서 쇼펜하우어에게 질문했던 그 젊은 사업가, 기억하시죠? 얇은 뿌리라는 말에 어리둥절했던 그 사업가. 쇼펜하우어가 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자네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뿌리란 다른 것이 아니야. 자네 자신에 대한 확신이야. 당신의 뿌리는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견뎌낸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뿌리입니다. 다만 그 뿌리의 존재를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뿌리를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표정을 바꿀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한 표정.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